이번 영상에서는 정말로 중요한 근본적인 이야기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43일 동안이나 멈춰섰던 미국 연방정부가 마침내 움직이기 시작을 했죠. 이 역사상 최장기간 이어진 셧다운이 드디어 끝이 났습니다. 겉보기에는 이제 정상화되겠구나, 이제 상승장 나오겠구나, 이런 안도감이 퍼졌었는데 이 트럼프 대통령 본인도 자신만만했었는지 미국 하원과 상원을 통과한 임시 예산에다가 곧바로 서명할 뜻을 밝히면서 우리가 민주당을 상대로 큰 승리를 거뒀다라고 선언을 자축했는데요. 하지만 여기서 정말 이상합니다. 연방정부 문 다시 열면서 셧다운 끝났는데 상승장 나왔나요? 나오지 않았죠. 이 정작 매달 첫 주에 나오던 중요 경제 지표 하나가 감쪽같이 사라져버렸기 때문입니다. 이 바로 10월달 미국 고용 보고서인데요.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사실상 이번 사태의 이면에는 표면과 다른 속사정이 존재합니다. 이 셧다운은 끝났지만 이번 예산안에서 빠진 한 가지, 이것 때문에 미국 정치는 여전히 먹구름이라는 거, 그리고 그 중심에는 다름 아닌 오바마 케어 건강보험 보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이번 셧다운이 길어진 거는 이 보조금 연장안을 둘러싼 치열한 줄다리기 때문이었죠. 이 민주당은 원래부터 저소득층 의료보험료 지원을 올해 말 이후까지 연장하자라고 강력하게 주장을 해왔습니다. 이 보조금이 없으면요, 2천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당장 2026년 내년부터 보험료 폭탄을 맞게 됩니다. 일부 가입자들은 월 보험료가 두세 배로 뛰는 상황까지도 우려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기 때문에 미국 민주당이 목숨 걸고 보조금 연장을 요구한 이유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역으로 생각해봤을 때 이런 민주당의 속사정을 알면서까지도 오바마 케어 예산 삭감했다라는 거는 공화당 트럼프 측에서 이에 따른 민주당 반응을 예상한 마치 체스 게임을 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까지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실제로 공화당과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은 정반대였는데요. 이 트럼프 측에서는 이 보조금이 결국에 보험사들만 배를 불리는 보험사 퍼주기다라고 비난을 했고, 그래서 그 돈을 국민에게 직접 주자라면서 완강히 버텼습니다. 결국에 양보 없이 맞선 끝에 예산안 협상은 결렬됐고요. 미국 연방정부가 문을 닫는 사태까지도 갔다라는 거죠. 이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이번 대치가 낯설지가 않았습니다. 이미 트럼프 1기 시절 2018년 말에도 국경 장벽과 관련된 예산 갈등으로 35일 동안 정부를 멈춘 전적이 있죠. 아이러니하게도 그때는 민주당이 트럼프의 벽 예산을 막아서면서 셧다운 승자가 된 바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2기 셧다운 전쟁에서는 승부가 뒤집혔다라는 거, 민주당이 보조금 요구를 굽히지 않으면서 트럼프는 무려 43일 동안 정부 멈춤을 감내하면서 압박했습니다. 이 결국에 버티지 못한 쪽은 민주당이었어요. 중장기 셧다운에 대한 여론 부담이 커지면서 온건 성향의 민주당 상원 의원들이 이탈하기 시작을 했었고, 이 초조해진 민주당 지도부는 끝내 한 발 물러섰고요. 보조금 연장 조항을 뺀 임시 예산안이 상원에서 통과됐습니다. 하원도 뒤따라 승인하면서 이 트럼프는 자신이 원하는 대로 예산을 얻어낸 셈입니다. 겉으로는 트럼프의 완승처럼 보이는 상황이죠. 그렇다면 정말로 이 트럼프가 완전히 이긴 걸까요? 숨은 함정은 지금부터입니다. 집중해서 시청해 주시길 부탁하고, 이 트럼프가 승리를 자축하면서 오바마 케어 보조금은 연장 없이 끝났다, 이렇게 강조를 남겼어요. 하지만 사실 문제의 시한폭탄은 고스란히 남아있다라는 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년 1월 1일부터 수천만 명의 보험료 지원이 뚝 끊기게 됩니다. 이 당장은 정부 문을 열었지만 이 수많은 미국 국민이 몇 달 뒤에 건강보험료 폭등에 직면해 있다라는 거예요. 이대로 가면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요? 이 보험료 부담을 이기지 못한 사람들이 보험을 포기할 수도 있는 거고, 남는 사람들은 보험료가 더 올라가는 악순환이 우려가 됩니다. 당연히 미국 민심은 들끓을 수밖에 없는 거고, 내년 11월 2026년 중간선거가 있죠. 이 공화당이 직격탄을 맞을 수 있다는 분석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어요. 그렇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과연 이거를 모를까요? 이 리스크를 모를 리가 없겠죠. 그래서 셧다운이 풀리자마자 건강보험 계획안을 밀어붙이겠다라면서 서둘러 진화에 나섰습니다. 여기에 대한 구상은 이렇습니다. 기존 오바마 케어 방식 대신에 보험 보조금을 국민에게 직접 지급하자라는 거예요. 보험사를 거치지 않고 현금이나 바우처로 지원을 해주면은 이 서민 부담을 덜 수가 있다는 점, 이런 논리를 들고 있는데 과연 미국 의회에서 통과될지는 미지수인 상황입니다. 이 공화당이 상원과 하원을 장악하고 있지만 이 당 내에서도 너무 급진적이라는 반발이 있습니다. 이런 이유들로 트럼프의 이번 셧다운 승리가 절반짜리 승리라고 보고 있는 거고, 당장은 자신들의 뜻대로 예산을 통과시켰지만 몇 달 뒤에 폭탄이 터질지 모르는 위험한 승부수를 던진 셈이겠죠. 그런데 이런 와중에 미국 경제에는 또 다른 이상 징후가 포착이 됩니다. 정부 재가동과 거의 동시에 발표됐어야 될 10월달 고용지표가 감감무소식이라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키포인트인데, 원래대로라면 지금쯤에 비농업 일자리 숫자가 얼마 늘었다, 실업률이 몇 프로다, 이런 온갖 헤드라인이 쏟아져야지 정상이겠죠. 하지만 백악관은 엉뚱하게도 10월 고용보고서는 아예 나오지 않을 수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워싱턴 포스트 여러가지 현지 언론에 따르면요, 백악관 대변인이 40일 넘는 사상 초유의 셧다운으로 인해서 10월 고용과 물가 통계 발표가
결과 영구히 무산될 가능성이 있다라고까지 언급을 남겼습니다. 심지어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자문 케빈 해시 측에서는 이번 방송 인터뷰에서 우리는 10월달 실업률이 얼마였는지 영영 알 수가 없을 것이다라고 공개 발언까지 남겼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정부가 다시 문을 열었는데 왜 통계를 발표 못한다는 걸까요?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이 통계를 집계해야 될 연방노동통계국 직원들이 셧다운 기간에 일을 못했기 때문이겠죠. 특히나 가구조사나 가정방문 면접으로 실업률을 산출하는 조사가 아예 진행이 되지 못했습니다. 매달 실업률은 일자리를 구하는 사람을 일일이 파악을 해야 되는데요. 이 정보문이 닫혀 있어가지고 조사가 중단됐던 겁니다. 반면에 기업체 대상의 고용조사는 일부 이루어졌다라고 해요. 이 대기업들에 물어보는 비농업 일자리 증가분 같은 데이터, 이거는 민간 협력들을 통해서 어느 정도 수집이 됐다는 얘기가 흘러나왔습니다. 해신 NEC 위원장 측에서도 이 고용보고서의 절반은 이미 나올 것이라면서 비농업 일자리 증감에 대해서 발표하겠지만 실업률은 공란으로 남을 것이라고 설명을 했는데요. 결국에 정리하면 10월달 고용지표는 반쪽짜리 발표만 되고 완전한 공식 수치는 영원히 공백으로 남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실제로 해신 위원장의 말처럼 우리는 10월달에 정확한 실업률을 끝내 알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여기서 헷갈리면 안 되는 부분이 있죠. 지표 공백은 상황 이상부? 이거는 절대 아니라는 점이겠습니다. 데이터 발표 안 한다고 경제 현실까지 사라지는 건 아니죠. 손바닥으로 하늘 가린다고 하늘이 없어지는 거 아니죠. 오히려 민간에서는 벌써 이상 신호를 감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유명 민간 고용조사 기업인 ADP의 분석에 따르면은 9월달 미국 기업들이 32,000개 정도의 일자리를 순 감소시켰다라고 해요. 월가 예상은 현재 플러스였는데 정반대 결과가 나왔다라는 거고 8월달 데이터도 수정했더니 일자리 증가가 아니라 3,000개 감소로 뒤집혔습니다. 이런 것들이 고용시장이 예상보다 빠르게 식어간다라는 경고일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또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BLS 측의 전직 국장들까지도 나서서 말하는 건요. 이미 9월달 고용 데이터는 전부 수집 처리돼 있고 보고서 초안도 이미 완성된 상태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트럼프 행정부가 공개를 안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죠.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 같은 야당 인사들은 통계를 숨기지 말라고 압박하고 있지만요. 이 트럼프 쪽은 꿈쩍도 않는 분위기입니다. 이유가 뭘까요? 바로 여기서 의구심과 추측이 쏟아지게 된다는 거. 혹시나 이거 9월 말에서 10월 초 이때 고용 상황이 너무 안 좋았던 거 아니냐. 이 숫자가 공개되면 시장에 강력한 충격을 줄 정도로 안 좋았었으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과거에도 실업률이 오르거나 일자리가 줄었다는 보고서를 두고 조작된 가짜 통계라면서 책임자를 경질한 전례가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8월 BLS 국장이 좋지 않은 고용지표를 내놓은 지 몇 시간 만에 트럼프에게 해고당한 일이 있었죠. 그 이후에 새 국장 후보로 내세웠던 인물은 월간 고용보고서를 아예 중단해야 된다. 관련 공개 발언했던 사람입니다. 결국에 미국 의회 반대로 임명이 무산되긴 했었지만 트럼프에게 달갑지 않은 숫자는 빼버리거나 조작하고 싶을 정도였다는 얘기겠죠. 이런 맥락을 봤을 때 이번에 정부가 셧다운을 핑계 삼아서 굳이 수집된 데이터까지 발표하지 않으려는 속내를 짐작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발표해봤자 치적에 도움이 안 된다라는 판단일 수가 있고요. 혹은 숫자가 나쁘면 연준이 금리를 더 내리게 압박할 카드로 쥐고 있자 이런 계산일 수도 있겠습니다. 이게 어느 쪽이 됐든지 간에 정보의 부재는 결국 시장의 불안으로 이어지게 된다는 거. 지금 미국 월가 전문가들이 우리는 눈을 가린 채 비행 중이다라고 말하는 이유입니다. 이 정부 공식 통계라는 계기판이 꺼져버렸으니까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알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이번 데이터 공백 사태는 연방준비제도도 곤혹스럽게 만들었습니다. 마침 10월달 고용지표랑 물가 발표가 줄줄이 날아가면서 미국 연준은 정책 결정을 위한 나침반을 일부 잃어버린 셈입니다. 그리고 이 와중에 물가는 여전히 연준 목표 이상으로 높고 경기 신호는 애매하니까 연준 내부 기류가 급변하고 있다는 거예요. 더 이상의 금리 인하는 신중해야 된다. 관련 목소리가 커진 거죠. 실제로 최근에 세인트루이스 연은 총재 알베르토 무살렘 측에서는 지금까지는 노동시장 보호를 위해서 단행된 금리 인하를 지지했었지만 이제는 신중하게 행동해야 된다고 밝혔습니다. 클레블랜드 연은 총재 베스 해밍 역시 마찬가지로 인플레이션 압력이 여전하기 때문에 당분간 통화 정책을 긴축적으로 유지해야 된다고 강조를 남겼습니다. 특히 최근에 관세 인상 조치 등으로 내년 초까지 물가 상승세가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덧붙였는데요. 한마디로 미국 연준 핵심 인사들이 잇따라서 매파적 발언을 쏟아냈다는 겁니다. 불과 한두 달 전만 해도 올해 연말까지 세 번째 금리 인하가 기정사실처럼 여겨졌었는데요. 이 정반대 분위기가 형성이 됐다는 거. 심지어 지난달 회의에서 금리 인하에 찬성했던 보스턴 연은 총재까지도 심각하게 눈에 띄는 고용 부진 증거가 없다면 추가 인하에 반대한다라고 선회를 했습니다. 결정적으로 연준이 공식 통계 공백을 이유로 들면서 지금은 경제를 선명하게 볼 수 없는 상황이라고 토로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실제 백악관이 나중에 뒤늦게 발표하더라도 신뢰하기 힘든 반쪽짜리 통계가 될 것이라고 못을 박은 바람에 미국 연준에서도 정보가 부족하니까 움직임을 멈추자라는 이런 쪽으로 기우는 모양새입니다.
이런 미국 연준의 변진 방향 자체가 곧바로 금융시장에 찬물을 끼얹었죠. 셧다운 해제 소식에 반짝 상승세를 타던 뉴욕 증시는 연준 인사들이 발언이 나오자마자 급격하게 식어버렸습니다. 기술주 중심 나스닥 지수는 이틀 연속 큰 폭으로 하락했고요. 다우 지수도 하루 만에 800포인트 가까이 급락했다는 소식입니다. 산타 랠리는커녕 연말까지 하락장이 이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우울한 전망들이 고개를 들고 있는 상황인 거고, 암호화폐 시장도 여기서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가격이 연준의 긴축 기조 재확인 이후에 동반 하락했고, 한때 승승장구하던 리플 역시 10월 한 달 동안 10% 넘게 조정을 받는 여러가지 부진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사실상 XRP는 지난 여름 미국 SEC와의 소송 마무리 이후에 한 차례 큰 상승을 맛본 바가 있었는데요. 하지만 최근 몇 주간 글로벌 투자 심리 위축 속에서 힘을 쓰지 못하는 모습이고, 이렇게 모든 위험 자산들이 움츠러드니까 투자자들 사이에서도 한숨이 늘어만 갑니다. 연말 보너스 랠리는 물 건너간 거 아니냐, 내년까지 그냥 겨울잠 자야 되냐, 이런 자주적인 말까지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하지만 지금부터 드릴 말씀이 우리 신사 채널의 핵심 내용입니다. 이 투자 격언에 위기는 곧 기회라는 말이 있죠. 지금 같은 하락장이야말로 신중한 투자자들에게는 오히려 담금질의 시간이 될 수 있다는 뜻인데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상황에서 과연 무엇을 주목하고 무엇을 대비를 해야 될까요? 먼저 시장을 뒤흔든 핵심 변수들을 다시 짚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현재 시장 자체가 불안에 떠는 가장 큰 이유는 불확실성 그 자체겠죠. 이 미국 정치권의 예산 다툼은 임시 봉합됐지만 근본적인 문제가 남아있으면서 경제 지표는 깜깜하고 연준의 정책 경로마저도 오리무중인 상황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확실한 거는 변하지 않는 원칙에 눈을 돌릴 줄 아셔야 된다는 거. 가령 연준의 최우선 과제는 결국에 물가 안정이라는 점은 변함이 없습니다. 해맥 총재의 말처럼 아직까지 물가가 목표치를 웃도는 한 연준이 쉽게 방향을 틀기는 어려울 거라는 거. 또 반대로 말하면은 인플레이션이 잡히는 확실한 신호가 오기 전에는 통화 완화에 대한 섣부른 기대를 내려놓는 게 현실적이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주간 경기 지표가 언제 얼마나 악화될지 여부입니다. 미국 연준이 노동시장만 크게 나빠지지 않으면은 당분간 동결 입장인 만큼 정작 일자리나 실업률이 심각하게 흔들리는 순간이 온다면 게임이 아예 바뀝니다. 근데 재밌게도 그 순간이 올 가능성이 정부 스스로 이번에 높아졌습니다. 셧다운이 40일 넘게 지속이 되면서 정부 일시 휴직자 외에도 민간에서 약 6만 명 정도의 일자리가 증발했다라고 백악관이 자체 추산을 했어요. 경제활동이 그만큼 위축됐다는 얘기인데, 실제 백악관은 이번 셧다운 여파로 4분기 GDP 성장률이 연일 기준 1.0에서 1.5%포인트 갉아먹힐 거라고 인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셧다운 충격으로 인해서 경기 급락의 불씨가 오히려 생겼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만약에 11월, 12월 들어가지고 이런 여파가 실제 지표로 확인된다면 미국 연준도 여기에 대한 태세 전환을 고민할 수밖에 없다는 거고, 이 고용만 나빠지면 망설임 없이 돈을 푼다, 이런 파월 의장의 기존 언급도 있었던 만큼 고용 둔화 신호가 뚜렷해지면 지금의 매파 기조는 금세 누그러질 수가 있습니다. 이 현재 시장이 출렁이는 건요, 이 경기 둔화가 오느냐 마느냐 이게 중요하고, 그리고 인플레이션이 잡히냐 마느냐 이 두 가지 사이에서 줄타기하는 모습입니다. 이런 불확실성이 해소되는 쪽으로서 기울 때, 그때서야 비로소 시장도 방향을 다시 상승으로 틀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따른 실전 투자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는 게 좋을까요? 먼저 지금 같은 하락장에 섣부르게 모든 자금을 쏟아붓는 거 정말 위험합니다. 아직까지 확정되지 않은 변수들이 많고 바닥이 어딘지 그 누구도 모르니까요. 대신에 분할 매수, 즉 여러 번에 걸쳐서 나눠 사는 전략이 상당히 유효해 보입니다. 주가라거나 코인 가격이 떨어질 때마다 조금씩 사모으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하면 시장 타이밍을 완벽히 맞출 필요가 없이 평균 매입 단가를 낮출 수가 있죠. 다만 여기서 전제는 중장기적인 확신이에요. 내가 투자하는 자산의 펀더멘털을 믿고 또 지금의 하락이 일시적인 조정이라고 판단할 때 쓰는 방법입니다. 이런 것들을 위해서 필요한 거는 객관적인 데이터랑 흐름 일기예요. 예를 들어서 온체인 데이터를 볼까요? 블록체인상에서 거래소로 유입되는 비트코인 수량이 급감하고 고래 투자자 지갑의 XRP 보유량이 눈에 띄게 늘고 있다면 이런 것들이 큰 손들이 가격 하락기에 오히려 매수하고 있다는 신호일 수가 있다는 거. 실질적인 분석을 보면 최근에 2주 사이에 거래소 대형 지갑에서 90만 개 이상의 XRP가 순유출됐다고 합니다. 보유자들이 XRP를 팔기보다는 지갑으로 옮겨서 중장기 보관하려는 움직임을 보인 거죠. 그리고 동시에 100만 개 XRP 이상 보유한 고래 주소들의 총 보유량도 가파르게 늘었다라는 보고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시장은 두 부류로 나뉩니다. 공포에 떨면서 손절매하는 개인 투자자들, 그리고 그 물량을 묵묵히 받아가는 큰 손들입니다. 과거를 돌아보면은 이 후자가 승리한 경우가 훨씬 많았었고, 2020년 팬데믹 폭락장 때도 월가의 기관들은 저가 매수에 나섰고요. 결국에 큰 수익을 거뒀었죠. 이번에도 다르지 않을 수가 있다는 거. 다만 큰 손들도 정확한 바닥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 번 나눠가지고 사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개인분들도 조급할 필요가 없다는 거. 쌀 때 사고 더 싸지면 더 산다. 그런 원칙 아래 여유자금으로 분할 접근하셔야 된다는 거. 일단 여기서 절대 잊지 마셔야 될 거는 리스크 관리입니다.
혹시 모를 최악의 시나리오, 이를테면은 인플레이션이 다시 뛰어가지고 미국 연준이 긴축으로 유턴을 한다거나 정치 리스크가 커져서 시장이 중장기 침체에 빠지는 경우, 이런 것들에 대비해서 현금 비중을 남겨두는 여유가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려요. 결국에 투자하는 심리 게임입니다. 모두가 겁낼 때 느긋하게 대응할 수 있으려면은 자신의 확신 그리고 치밀한 계획들이 반드시 뒷받침되어 줘야겠죠. 그리고 이제 앞으로의 전망과 변수를 생각해보죠. 먼저 단기적으로 다소 답답한 장세가 이어질 수 있어요. 43일 동안 멈춰있던 정부 부처들이 정상화되려면은 분명히 시간이 걸리고 10월달 지표 공백으로 인한 정보 부족 현상도 당분간 지속이 될 겁니다. 미국 연준의 12월 회의에서 실제로 금리 인하를 쉬어간다면 이 시장에는 아쉬운 이벤트로 다가오게 될 겁니다. 반면에 내년을 바라보면요, 희망 섞인 시나리오도 분명히 존재한다라는 거. 이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은 결국 장기 침체 속에서 선거를 치르고 싶어 하지 않을 거예요. 앞서 언급한 건강보험 보조금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간이 갈수록 부담이 커지겠죠. 선거를 앞둔 정치인들은 결국에 유권자들이 피부로 느끼는 경제 상황을 개선하는 데 사활을 겁니다. 이런 것들이 곧 돈풀 동기로 이어지게 된다라는 거. 재정정책이든 통화정책이든 내년 중반까지는 어떻게든 유동성의 온기를 불어넣는 방향으로 분위기가 돌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막판에 공화당이 입장을 선호해서 오바마 케어 보조금 일부 연장해 줄 수도 있어요. 아니면 트럼프식 해법대로 국민 직접 지원 법안을 통과시켜서 수십조 원 규모의 현금을 그냥 가게에다가 투하할 수도 있어요. 어떤 시기든지 간에 2026년 선거 전에 경기 부양책이 나올 공산이 크다라는 거고, 미국 연준 역시 올해와는 다르게 내년에 훨씬 더 여유롭게 완화에 나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가 물가와의 싸움 때문에 주저했었지만 만약에 내년 초까지 인플레이션이 잡혀만 간다면 얘기가 180도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이 경기 둔화 신호가 분명하다면요, 미국 연준 입장에서도 금리 인하 명분이 확실해지고 시장 반등의 트리거가 나올 환경 충분히 무르익는다는 뜻입니다. 물론 여기서 변수는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예측 불가능한 스타일이 양날의 검이 될 수가 있어요. 여전히 데이터보다 본능을 중시하는 리더이기 때문에 이번에 고용 통계를 건너뛰게 한 것도 어떻게 보면 숫자에 얽매이지 않고 본인의 판짜기를 한 겁니다. 이런 식의 의사결정이 시장에 언제든 돌발 리스크로 나타날 수가 있다는 거. 또 역설적으로 진실은 끝내 드러나게 마련이겠죠. 이 경기가 나쁘면 아무리 통계를 숨겨도 기업 실적과 취업자 증가로서 현실이 표면화됩니다. 이런 시기열이 쌓이면 연준이든 백악관이든 대응할 수밖에 없다는 거. 반대로 경기가 생각보다 선방하고 있다면 곧 발표 재개될 11월 지표나 기업들의 움직임으로 확인되겠죠. 어느 쪽이든 불확실성의 장막은 머지않아 거칠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다음 국면을 미리 그려보고 대비하는 일입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은 당장 오늘의 승리를 자랑하고 있지만 정작 내년 2026년 중간선거 전에 더 큰 숙제를 해결해야 되는 이런 상황을 맞이했습니다. 우리 구독자분들께서도 지금의 하락을 두려워하시기보다는요, 그 다음 반등의 파도를 탈 준비를 하셔야 될 타이밍이라는 거. 결국에 시장은 돌고 돈다는 말을 새겨볼까요? 가장 어두운 새벽 뒤에 해가 뜨는 것처럼 이번 위기 국면도 끝나면 새로운 기회의 장세가 열릴 겁니다. 지금 우리의 역할은 그런 여명이 오기 전에 눈을 들여다보고 지켜보는 것이 아닐까요? 리플 XRP랑 관련된 실시간 매수 매도 타점과 속보들 우리 신사 채널 차원에서 모니터링 중에 있고요. 이에 따른 단기 반등 타점에서 빠르게 실시간 브리핑 도움 드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신사 채널 구독해주신 분들 중에서 실시간 커뮤니티방 입장 원하시는 분들 현재 보이는 번호로 문자 신청 주시면 입장 도움 드리겠습니다. 이런 시장일수록 시장의 파도 속에서 흔들리지 않으려면 결국에 나만의 원칙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투자를 하면서 가장 많이 흔들릴 때는 사실 시장이 아니라 내 마음이 출렁일 때예요. 가격이 조금 오르면 이번에 더 갈 것 같아서 욕심이 생기고 조금 떨어지면 괜히 시작했나 이런 불안감이 또 밀려오죠. 그렇게 감정이 매매를 지배하기 시작하면은 어느새 매매의 주체가 내가 아닌 시장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필요한 게 바로 나만의 원칙인 거고, 이 원칙이라는 거는 대단한 전략이 아니라 단순하게 이 가격에 매수하겠다, 이 구간에서는 일부 익절하겠다, 이런 식의 구체적인 행동 기준입니다. 이런 기준들 세워두시면요, 시장이 어떻게 흔들리든 감정이 앞서기보다 계획이 먼저 움직이게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가지고 단기 상승이 나올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더 올라갈 수 있다, 이런 기대감에 익절을 미루십니다. 하지만 원칙을 가진 사람은 처음부터 목표 타점을 미리 설정해두기 때문에 그 지점에 도달하면 미련 없이 매도하고 다시 다음 기회를 기다리십니다. 이게 바로 실속 있는 매매이고 시장을 주도하는 태도라는 거. 반대로 시장이 하락할 때도 마찬가지겠죠. 공포심에 휩쓸려서 급히 매도하거나 손절하는 대신에 원칙이 있는 사람은 냉정하게 단기 저점과 분할 매수 타이밍을 이미 계산해두었기 때문에 당황하지 않습니다. 결국에 이런 차이들이 쌓여가지고 평단 관리 능력으로 이어지고 중장기적으로 큰 수익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투자에서 욕심은 수익을 줄이는 가장 강력한 적이고요. 공포는 내가 세운 계획을 무너뜨리는 가장 빠른 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장을 이기려고 하기보다는 내 감정을 다스리는 매매 습관을 만들 줄 아셔야 돼요. 제가 안내드리는 리플 전용 정보방에서도 계속해서 원칙 매매를 바탕으로 무리한 매매가
매수가 아니라 적당한 비중을 활용한 원칙 매매를 살려나가는 이유도 이 매도에 대한 재미, 평균 단가를 낮추고 비중을 늘리는 이 핵심 요소들을 아셔야 되기 때문입니다. 하루아침에 완벽한 원칙이 만들어지진 않겠지만 작게라도 오늘은 내 기준을 지켜보자, 이런 연습을 꾸준히 반복하시면 어느 순간부터 감정보다 원칙이 먼저 움직이는 매매가 돼요. 그게 바로 진짜 투자자의 시작점인 거고, 결국 시장은 내가 통제할 수 없지만 내 원칙과 감정은 내가 통제할 수 있습니다. 그 둘의 균형을 잡는 순간 비로소 투자가 안정되면서 흔들리는 시장에서도 나만의 길을 걷는 힘이 생기겠죠. 이번에 우리 신사 채널에서 운영 중인 실시간 XRP 커뮤니티에서 3,150원 매수해서 단기간에 3,650원 익절 전략을 도움드린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단순한 감이 아니라 구조적인 판단의 결과였어요. 그리고 우리 신사 채널에서 3,150원 구간을 매수 타점으로 본 이유는 총 3가지였습니다. 먼저 과거의 스윙 저점과 매물대가 겹친 수요가 완벽한 구간이었었고, 그리고 단기랑 중기 이동평균선이 평탄화되면서 추세 전환을 준비하던 흐름이었습니다. 그리고 RSI랑 MACD 지표가 동시에 바닥 신호를 내면서 모멘텀 회복을 예고됐던 구간이었죠. 즉 하락의 끝이 아니라 리셋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3,650원 익절 구간에서는 완전히 반대의 구조가 나타났습니다. 이 캔들은 윗꼬리가 길어졌고 거래량은 피크치 이후에 감소세를 보였고, RSI가 과열권 둔화되면서 MACD 지표는 고점을 낮추면서 모멘텀 약화를 선행했습니다. 이런 조합들이 언제나 이익 확정의 신호였던 거고, 그래서 우리 신사 채널은 그 자리에서 매도 신호 드리면서 실제로 시장은 그 이후에 조정 하락세를 맞았죠. 그리고 이런 과정이 보여주는 거는 딱 한 가지입니다. 이 시장은 감정으로 움직이지만 대응은 구조로 해야 된다는 거. 우리는 매번 그 구조를 데이터로 검증하고요. 또 실시간으로 우리 구독자분들과 함께 공유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이런 흐름들처럼 우리 신사 채널 리플 XRP 실시간 커뮤니티에서는 이런 실전 타점과 매수 매도 전략을 매일매일 실시간으로 브리핑 도움 드리고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시장을 절대로 혼자 보지 마세요. 이 전문가의 구조적인 분석과 실시간 대응 전략을 함께 보시려면은 현재 보이시는 번호로서 문자 신청만 주시면 됩니다. 우리 신사 채널은 언제나 우리 구독자분들과 같은 투자의 언어로서 데이터로서 증명하는 실전 브리핑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거 바라지 않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만 눌러주시고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코인 신사 채널은요, 단순한 투자 채널이 아닙니다. 때로는 아들처럼, 때로는 형이나 오빠처럼, 또 때로는 냉정한 전문가로서 그렇게 곁에 있고 싶습니다. 누군가의 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괜찮아요. 아직 기회 있어요. 또 누군가의 심리 트레이너는 이렇게 말을 하죠. 지금 흔들리시면 안 됩니다. 이런 타이밍엔 반드시 버티셔야 됩니다. 그리고 때로는 악재가 시작됐기 때문에 지금은 비중 조절할 타이밍입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또 누군가의 전문가로서 이 구간은 분명히 좋은 타점이 될 것입니다. 이런 말씀도 드릴 수가 있겠죠. 그렇게 저는 매 순간마다 시장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 시장이라는 건 늘 변화를 하고요. 감정은 그것보다 훨씬 더 빠르게 흔들릴 겁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우리 코인신사 채널은 밤새 차트 지켜보면서 누군가의 불안이 덜어지기를, 또 누군가의 손실이 멈추길 바라면서 그 마음을 담아서 한 줄 한 줄 브리핑을 시작합니다. 이 투자라는 건 숫자 싸움이 아니라요, 마음 싸움이고 그 심리가 전부인 영역입니다. 이 시장에서 끝까지 버틸 수 있는 힘, 그거는 정보보다 함께 가는 사람에게서 나와요. 우리 구독자분들이요, 절대로 혼자가 아니라는 거를 이 목소리로서 꼭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오늘도 우리 구독자분들 곁에서 가족처럼 함께 걷는 동반자 코인신사 채널이었습니다.